새벽 4시에 청소하다 우연히 들은 대화 한마디가 그게 300억짜리 범죄였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새벽 4시 서울 강남의 고층 빌딩들이 아직 어둠 속에 잠들어 있을 때 김다은은 이미 지하철 2호선 안에 있었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고 눈가엔 피로가 깃들어 있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을 바라보며 다은은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버텨내기를 속으로 기도했다. 강남역에서 내려 10분을 걸으면 도착하는 곳 MJ그룹 본사 빌딩. 35층 규모의 이 건물은 낮에는 수천 명의 직원들로 북적였지만 새벽엔 오직 청소 인력만이 그 공간을 채웠다. 다은은 직원 출입구가 아닌 지하 주차장 쪽 후문으로 들어갔다. 청소부들의 전용 통로였다. 다은아, 오늘도 일찍 왔네. 60대 중반의 반장님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다은은 수줍게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네, 반장님. 오늘은 몇 층이에요? 오늘은 25층부터 30층까지. 임원진 사무실 쪽이야. 조심해서 해. 거기 CCTV 많거든. 다은은 고개를 끄덕이고 청소 도구가 담긴 카트를 끌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25층에 도착하자 고요함이 그녀를 맞이했다. 텅 빈 복도, 꺼진 조명들, 그리고 간간히 들리는 에어컨 작동 소리. 이 정적이 다은에겐 익숙했다. 오히려 편안했다.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아도 되고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시간. 걸레질을 시작하면서 다은의 머릿속엔 할머니 생각이 가득했다. 83세의 할머니는 최근 무릎이 더 안 좋아지셨다.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다. 아버지는 10년 전 사고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가출하셨다. 그 이후 다은과 할머니 단둘이서 버텨왔다. 이번 달 월세는 냈고 할머니 약값이 30만 원. 내 교통비랑 식비는 최대한 줄여야지. 계산기를 두드리듯 마음속으로 숫자를 정리하며 걸레질을 이어갔다. 27층, 28층을 지나 29층에 도착했을 때였다. 복도 끝 회장실 앞에 불이 켜져 있었다. 이상하다. 이 시간에 누가 있지? 조심스럽게 다가가 유리문 너머를 살짝 들여다보았다. 책상 위에 엎드려 잠든 노인의 모습이 보였다. 흰 머리, 주름진 손. 다은은 순간 놀랐다. 그는 MJ그룹의 창업주이자 회장인 박만석이었다. 다은은 잠시 망설였다. 들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지만 노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다. 에어컨 바람이 세게 나오고 있었다. 감기라도 걸리시면 어떡하지. 다은은 조용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회장 곁으로 다가갔다. 소파 위에 놓인 회색 담요를 집어들고 살며시 회장의 어깨에 덮어드렸다. 회장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는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다은은 작게 미소 지으며 뒷걸음질 쳤다. 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별것 아닌 행동이었지만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오늘 하루가 조금은 의미 있게 느껴졌다. 하지만 다은은 몰랐다. 그 작은 선행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첫 번째 연결고리가 될 거라는 사실을. 30층 청소를 마치고 다시 29층으로 내려온 건 새벽 5시 40분경이었다. 다은은 비상구 쪽 복도를 청소하기 위해 카트를 끌고 이동했다. 비상구는 보통 사람들이 잘 지나다니지 않는 곳이라 먼지가 많이 쌓여 있었다. 걸레질을 시작하려는 순간 비상구 문 너머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다은은 손을 멈췄다. 누군가 통화를 하고 있었다. 네, 맞습니다. 내일 오전 계약만 끝나면 매각 절차는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다은은 본능적으로 숨을 죽였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전무 박철우였다. 56세,
회장의 조카이자 경영 2인자. 회사 내에서 실세로 통하는 인물이었다. 회장요? 걱정 마십시오. 치매 진단서는 이미 확보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잘 처리했어요. 법원에 제출하면 바로 후견인 지정 절차 들어갑니다. 다은의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다. 치매 진단서? 회장님이? 그럼 회사 지분은 자동으로 후견인 명의로 넘어가죠. 저한테요. 그렇죠. 그 다음은? 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중국 쪽 바이어들이 이미 대기 중입니다. 다은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이게 무슨 소리지? 회장을 속이고 회사를 팔아넘기려는 계획이란 말인가? 압박 계속하세요. 노인네라 잘 버티질 못할 겁니다. 어차피 나이도 있고 건강도 안 좋으니까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통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다은은 급히 고개를 돌려 카트를 끌고 복도 반대편으로 향했다. 하지만 비상구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다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누구야? 박철우 전무의 날카로운 목소리였다. 다은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전무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다.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뭘 들었지? 아무것도 못 들었습니다. 전무는 몇 초간 다은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다. 그래. 아무것도 못 들었겠지. 청소부가 무슨 대화 내용을 알아듣겠어. 전무는 그렇게 말하고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다. 하지만 그의 뒷모습엔 의심이 가득했다. 다은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손이 떨렸다. 복도 천장에 달린 CCTV가 눈에 들어왔다.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다. CCTV에 찍혔을까? 공포가 밀려왔다. 만약 전무가 CCTV를 확인하면 내가 여기서 멈춰서서 대화를 들었다는 걸 알게 되면 다은은 급히 청소 도구를 챙겨 그 자리를 벗어났다.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더 커져만 갔다. 새벽 6시 30분 청소를 마치고 건물을 나서는 다은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할머니가 기다리는 집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도 그녀는 계속해서 되뇌었다. 들켜서는 안 돼. 절대로. 하지만 이미 그녀의 운명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박철우 전무 역시 그날 밤 자신의 사무실에서 보안팀장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다. 오늘 새벽 29층 비상구 근처 CCTV 영상 나한테 보내줘. 지금 당장. 다음 날 오후 다은은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다. 오늘은 낮 근무조로 배치되어 오후 2시부터 출근이었다. 지하 탈의실에서 유니폼으로 갈아입으며 그녀는 어젯밤 비상구에서의 일을 떠올렸다. 그냥 내가 오버하는 걸 수도 있어. 전무님이 설마 청소부 한 명을 신경 쓰시겠어.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다은아, 오늘 25층 회의실 정리 부탁해. 오후에 임원회의 있대. 박 반장님의 지시에 다은은 고개를 끄덕이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25층에 도착하자마자 복도 저편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다. 박철우 전무였다. 전무는 보안팀장으로 보이는 남자와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다은 쪽으로 향했다. 순간 다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전무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저기 청소하시는 분. 이름이 뭐죠? 김다은입니다. 아, 김다은 씨. 어제 새벽 근무하셨죠? 다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그렇습니다. 29층 비상구 쪽 청소하셨나요? 네, 했습니다. 전무는 차갑게 미소 지었다. 혹시 거기서 이상한 거 보거나 들은 거 없으세요? 아니요.
아무것도 들은 게 없습니다. 그래요? CCTV에는 당신이 한참 동안 비상구 앞에 서 있더라고요. 뭐 하신 거죠? 다은은 입술을 깨물었다. 청소도구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10분 동안이나요? 네. 바퀴가 고장나서 오래 걸렸습니다. 전무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의심하고 있었다. 김다은 씨, 사물함 검사 좀 해야겠어요. 최근 회사 기밀 유출 문제가 있어서요. 협조해 주시겠어요? 다은은 숨이 막혔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면 검사받는 게 문제 없겠네요. 따라오세요. 보안팀장과 전무는 다은을 지하 탈의실로 데려갔다. 다른 청소 인력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다은의 사물함이 열렸고 가방 안이 샅샅이 뒤져졌다. 녹음기 같은 거 없죠? 휴대폰 좀 볼까요? 저는 정말 들은 게 없습니다. 휴대폰 주세요. 다은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건넸다. 보안팀장은 통화 기록, 녹음 앱, 사진첩까지 모두 확인했다. 물론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전무는 실망한 듯 혀를 찼다. 이번엔 괜찮네요. 하지만 김다은 씨, 앞으로 조심하세요. 이 회사에서 일하려면 보고 들은 걸 입 밖에 내면 안 됩니다. 알겠죠? 네. 전무와 보안팀장이 나간 후 다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옆에 있던 동료 청소부 언니가 다가와 등을 토닥였다. 괜찮아? 무슨 일이야?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이미 그녀는 감시 대상이 되었다. 그날 오후 다은이 청소하는 곳마다 보안팀 직원이 따라붙었다. CCTV 앞을 지날 때마다 카메라가 그녀를 따라 움직이는 것 같았다. 저녁 6시 퇴근 시간이 되자 다은은 서둘러 건물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주차장 입구에서 낯선 남자가 그녀를 막아섰다. 김다은 씨죠? 누구세요? 전무님이 전화래요. 입 조심하라고요. 특히 가족들 걱정하시는 거 알아요. 할머니 한 분이랑 사시죠? 조심하세요. 남자는 그 말만 남기고 사라졌다. 다은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었다. 할머니. 그들이 할머니까지 파악하고 있다니. 다은은 비틀거리며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집으로 가는 내내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지? 경찰에 신고. 하지만 증거가 없어.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야 하나? 하지만 이미 그들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을 것 같았다. 집에 도착하자 할머니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다. 다은아, 왔니? 오늘은 일찍 왔네. 네, 할머니. 배고파요. 다은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할머니 앞에서만큼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저녁을 먹으며 할머니는 오늘 동네 병원에 다녀온 이야기를 하셨다. 무릎이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서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주사 맞으래. 근데 그게 한 대에 15만 원이나 한대. 할머니, 맞으셔야죠. 돈 걱정은 제가 할게요. 미안하다, 다은아. 내가 건강했으면 너가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되는데.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전 괜찮아요. 하지만 다은의 마음은 괜찮지 않았다. 주사 한 대에 15만 원. 이번 달 생활비도 빠듯한데 어디서 그 돈을 구하지? 그날 밤 다은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휴대폰을 확인하자 새벽 1시에 온 문자 메시지가 있었다. 김다은 씨, 내일 출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할머니 건강도 안 좋으시잖아요. 집에서 쉬세요. 다은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건 조언이 아니라 협박이었다. 출근하지 말라는 건 입 다물고 사라지라는 뜻이었다. 하지만 출근 안 하면 월급이 나오지 않는데.
다음 날 아침 다은은 결국 출근을 결심했다. 도망칠 수 없었다. 생계가 걸려 있었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박 반장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다은아, 오늘 너 전무님이 부르신대. 네. 왜 부르시는지 모르겠는데 조심해. 요즘 분위기가 이상해. 다은은 떨리는 다리로 27층 전무실로 향했다. 노크를 하자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와. 방 안에는 박철우 전무와 낯선 남자 2명이 앉아 있었다. 전무는 다은을 보며 의자를 가리켰다. 앉아요. 다은은 조심스럽게 앉았다. 김다은 씨, 가족 이야기 좀 할까요? 할머니랑 단둘이 사신다면서요? 네. 할머니 연세가 많으시던데 건강은 괜찮으세요? 요즘 노인 사고 많잖아요. 계단에서 넘어지시거나 갑자기 쓰러지시거나. 다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건 명백한 협박이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걱정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김다은 씨가 우리 회사에서 오래 일했으면 좋겠는데 괜한 소문 퍼뜨리면 가족들이 피곤해지잖아요. 전무는 책상 위에 있던 사진 한 장을 다은 앞에 밀었다. 사진 속에는 할머니가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시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오늘 아침에 찍은 사진이었다. 할머니, 건강하시네요. 계속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은은 온몸이 얼어붙었다. 눈앞이 캄캄했다. 그들은 정말로 할머니를 미행하고 있었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무에게도. 그래야죠. 앞으로도 그래야 하고요. 알겠죠, 김다은 씨? 네. 좋아요. 그럼 오늘부터 당분간 휴직하세요. 유급휴가 줄게요. 한 달 정도? 하지만 거절하면 할머니가 위험할 수도 있어요. 다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고개를 끄덕이고 전무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그날 저녁 다은이 집에 돌아오자 할머니가 거실 소파에 쓰러져 계셨다. 할머니. 다은은 비명을 지르며 할머니를 흔들었다. 할머니는 가까스로 눈을 뜨셨지만 얼굴이 창백했다. 119, 빨리요. 구급차가 도착하고 할머니는 응급실로 실려갔다.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실신이라고 했다. 하지만 다은은 알고 있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그들이 할머니를 겁주려고. 병실에서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다은은 결심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증거도 없고 힘도 없는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때 병실 문이 열렸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박만석 회장이었다. 김다은 씨? 회장의 목소리는 예상외로 따뜻했다. 다은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였다. 회장님께서 여길 어떻게 오셨어요? 박만석 회장은 천천히 병실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뒤로 비서 한 명이 조용히 따라왔다. 회장은 침대에 누워 계신 할머니를 바라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보안팀한테 보고를 받았네. 자네가 오늘 결근하고 할머니가 응급실에 실려왔다고. 그래서 확인차 왔어.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회사의 폐를. 아니야. 회장은 손을 저으며 다은의 말을 끊었다. 자네가 사과할 일이 아니네. 오히려 내가 물어봐야 할 게 있어. 회장은 비서에게 눈짓을 했다.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 밖으로 나가 문을 닫았다. 병실 안에는 회장과 다은, 그리고 잠든 할머니만 남았다. 김다은 씨, 솔직히 말해보게. 요즘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다은은 입술을 깨물었다. 말해야 할까? 하지만 전무의 협박이 떠올랐다. 할머니가 위험할 수도 있다.
회장은 다은의 망설임을 읽은 듯 부드럽게 말했다. 나도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네. 며칠 전부터 철우가, 내 조카 박철우 말이야. 그 친구가 이상하게 행동하더군. 갑자기 나한테 치매 진단을 받으라고 하고 병원 예약까지 잡아놨더라고. 다은의 눈이 커졌다. 그리고 자네 말이야. 새벽에 내 사무실에 와서 담요를 덮어줬지? CCTV로 봤어. 그 이후로 자네한테 관심이 생겼는데 보안팀 보고를 보니 자네가 계속 미행당하고 감시당하고 있더군. 회장님, 말해보게. 자네가 뭘 봤는지, 뭘 들었는지. 나를 믿어도 돼. 다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쏟아졌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그리고 다은은 모든 것을 고백했다. 새벽 비상구에서 들었던 전무의 통화 내용, CCTV에 찍힌 것, 사물함 검사, 할머니를 향한 협박까지. 말하는 동안 다은의 목소리는 계속 떨렸다. 회장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다.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풀기를 반복했다. 회사 매각, 치매 진단서 조작. 그래서 그런 거였군.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다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김다은 씨, 고마워. 자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내가 평생 일궈온 회사가 저렇게 넘어가는 줄도 모르고 속았을 거야. 하지만 회장님, 증거가 없어요. 제가 들은 것뿐이고, 증거는 찾으면 돼.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철우 그놈이 완벽하게 일을 처리했을 리 없어. 어딘가 틈이 있을 거야. 하지만 전무님이 너무 무서워요. 할머니까지. 걱정 마. 내가 자네 할머니를 보호하겠네. 당장 이 병원에 경호원을 배치하고 자네 집에도 보안을 강화하지. 철우 그놈이 감히 손대지 못하게. 다은은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김다은 씨. 회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나와 함께 증거를 찾아주겠나? 자네만이 철우의 계획을 알고 있어. 자네의 도움이 필요해. 다은은 잠시 망설였다. 두려웠다. 하지만 할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보자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네. 도와드릴게요, 회장님. 회장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고맙네. 내일부터 시작하자. 철우의 사무실, 그의 일정, 그가 만나는 사람들. 모든 걸 추적할 거야. 다음 날 아침, 다은은 회장 전용 비서실에 조용히 호출되었다. 회장과 비서실장 정민호가 기다리고 있었다. 김다은 씨, 어젯밤 CCTV를 분석했네. 철우가 이상한 물건을 떨어뜨렸어. 정 비서실장이 태블릿을 다은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어제 오후 복도를 걷던 박철우 전무의 모습이 찍혀 있었다. 그가 서류를 보며 걷다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떨어뜨렸다. 저건 휴대폰인가요? 보조 휴대폰으로 보여. 청소부들이 주었고 분실물 보관함에 넣어뒀대. 회장이 책상 위에 검은색 휴대폰을 가리켰다. 문제는 비밀번호야. 이걸 열 수 없으면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 다은은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을 켜자 6자리 비밀번호 입력창이 떴다. 함부로 여러 번 틀리면 자동으로 데이터가 삭제될 수도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 회장의 말에 다은은 긴장했다. 단 몇 번의 기회. 그 안에 비밀번호를 맞춰야 한다. 전무님에 대해. 제가 아는 게 별로 없는데요. 정 비서실장이 파일을 펼쳤다. 박철우 전무 56세. 미혼. 하지만 혼외자로 딸이 한 명 있어요. 이름은 박서연 25세. 전무가 비밀리에 양육비를 대고 있죠. 딸이요? 네. 전무가 가장 아끼는 사람이에요. 회사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지만 개인적으론 딸에게 집착 수준으로 애정을 쏟아요.
다은의 머릿속에 뭔가 스쳐 지나갔다. 며칠 전 복도에서 들었던 전무의 전화 통화. 서연아, 아빠야. 생일 선물 받았어? 응, 좋아하면 다행이야. 딸분 생일이 언제예요? 정 비서실장이 서류를 확인했다. 11월 3일이네요. 다은은 휴대폰을 들고 숫자를 입력했다. 1103이요. 11월 3일. 그리고 딸의 나이 25세. 하지만 화면이 흔들렸다. 틀렸습니다. 괜찮아. 다시 생각해봐. 다은은 다시 집중했다. 전무가 딸을 부를 때 뭐라고 했지? 서연이 공주님, 아빠가 용돈 보내줄게. 공주님. 그리고 생일. 다은은 다시 입력했다. 031일이요. 3월 11일 해봤는데 이것도 틀렸다. 한 번의 기회가 남았습니다. 다은의 손이 떨렸다. 마지막 기회. 틀리면 모든 데이터가 사라진다. 진정해, 김다은 씨. 천천히 생각해봐. 회장의 목소리가 차분했다. 다은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문득 일주일 전 청소하던 중 전무가 누군가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다. 서연이가 태어난 날. 2000년 3월 11일. 그날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어. 3월 11일. 2000년. 다은은 조심스럽게 숫자를 입력했다. 00031일. 2000년 3월 11일. 앞에 두 자리는 00으로. 짧은 진동음과 함께 휴대폰 잠금이 풀렸다. 회장과 비서실장이 동시에 환호성을 질렀다. 다은은 휴대폰 화면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녹음 파일이 가득했다. 통화 녹음, 회의 녹음. 다은은 최근 파일 하나를 재생했다. 회장 치매 진단서는 김 변호사가 처리했습니다. 의사도 매수했고요. 법원 제출용으로 완벽합니다. 좋아. 내일 이사회에서 후견인 지정 안건 상정해. 반대할 놈들은 내가 처리할게.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저 배신자 새끼. 다은은 계속 파일을 확인했다. 계약서 조작 파일, 중국 바이어와의 메시지 기록, 회사 매각 계획서까지. 모든 증거가 이 작은 휴대폰 안에 담겨 있었다. 회장님, 이걸로 전무님을 막을 수 있겠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막는 정도가 아니야. 저놈을 감옥에 보낼 수 있어. 정 비서실장이 즉시 휴대폰 데이터를 백업하기 시작했다. 회장은 다은의 손을 꼭 잡았다. 정말 고맙네, 김다은 씨. 자네가 아니었으면. 아니에요, 회장님. 제가 할 수 있는 걸 한 것뿐이에요. 회장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이제 마지막 단계야. 내일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겠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철우의 모든 죄를 폭로할 거야. 다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틀 후 MJ그룹 본사 35층 대회의실. 긴급 이사회 소집 통보를 받은 임원들이 하나둘씩 자리에 앉았다. 20명의 이사진, 감사, 그리고 외부 법률 고문까지.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박철우 전무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오늘 회장의 후견인 지정 안건을 통과시킬 생각이었다. 이미 표는 확보해뒀다. 절반 이상의 이사들이 자신 편이었다. 오늘이면 끝이야. 회장은 물러나고 회사는 내 손에. 오전 10시 정각 박만석 회장이 입장했다. 하지만 전무의 예상과 달리 회장의 걸음은 흔들림이 없었다. 오히려 눈빛이 날카로웠다. 회장의 뒤로 정민호 비서실장과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김다은이 따라 들어왔다. 전무의 얼굴이 굳었다. 저 여자가 왜 여기에? 회장은 상석에 앉으며 입을 열었다. 오늘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회사 내부에서 일어난 중대한 배임 행위를 보고하기 위함. 둘째, 그 범죄자를 이 자리에서 처벌하기 위함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전무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물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박철우 전무.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당신이 회사를 배신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증거라도 있습니까? 회장은 정 비서실장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비서실장이 프로젝터를 켰다. 스크린에 녹음 파일 목록이 떴다. 이건 당신이 떨어뜨린 보조 휴대폰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전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첫 번째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다. 회장 치매 진단서는 김 변호사가 처리했습니다. 의사도 매수했고요. 회의실이 웅성거렸다. 이사들이 서로를 쳐다보며 수군거렸다. 두 번째 파일. 중국 바이어들이 인수대금 준비 완료했습니다. 회사 매각 후 당신 몫은 300억입니다. 잠깐, 그건 조작된 거예요. 전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조작? 회장이 냉소를 띄었다. 그럼 이것도 조작입니까? 스크린에 계약서 사본이 떴다. 중국 기업과의 비밀 매각 계약서. 전무의 서명이 선명했다. 그리고 이건 당신이 김 변호사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치매 진단서 금액 1억으로 합의. 의사에게 5천만 원 추가 지급. 이것도 조작입니까? 전무는 말문이 막혔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다. 당신은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 후견인이 되려 했고 내 회사를 팔아넘기려 했습니다. 40년 동안 내가 일궈온 이 회사를. 회장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렸다. 이사들은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전무를 쳐다봤다. 그리고 회장이 다은을 돌아보았다. 이 사실을 밝혀낸 사람은 바로 이 청소부 김다은 씨입니다. 다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새벽에 비상구에서 전무님의 통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회사를 매각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이후 전무님은 저와 제 가족을 협박했습니다. 거짓말이야. 저 여자가 지어낸 거예요. 거짓말? 회장이 다시 비서실장에게 신호를 보냈다. 이번엔 CCTV 영상이 재생되었다. 전무가 다은을 협박하는 장면, 사물함을 검사하는 장면, 그리고 전무의 부하가 다은에게 할머니 조심하라고 위협하는 장면까지. 당신은 배임만 한 게 아닙니다. 협박, 감금, 개인정보 침해까지. 범죄 백화점이더군요. 전무는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깨달았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경찰 2명이 들어왔다. 박철우 씨, 배임 및 횡령,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안 돼. 전무는 발버둥 쳤지만 경찰은 그에게 수갑을 채웠다. 끌려나가는 전무는 마지막까지 다은을 노려봤다. 너가 다 망쳤어. 다은은 그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회의실 문이 닫히고 정적이 흘렀다. 회장은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이사 여러분, 오늘 우리 회사는 큰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평범한 청소부의 용기 덕분이었습니다. 회장은 다은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러자 이사들도 하나둘씩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박수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다. 다은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두려웠던 시간들, 할머니를 걱정하며 밤새 울었던 날들. 모든 것이 끝났다. 일주일 후, 다은은 병원에서 퇴원하는 할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다. 할머니는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다. 회장이 최고의 의료진을 붙여줬고 모든 치료비를 부담했다. 다은아, 신문에 너 이야기가 났더구나. 할머니가 신문을 펼쳐 보이셨다. 일면에 큰 글씨로
청소부가 밝혀낸 대기업 비리라는 제목이 실려 있었다. 창피해요, 할머니. 창피는 무슨. 우리 다은이가 대단한 일을 한 거지. 할머니는 다은의 손을 꼭 잡으셨다. 다은은 할머니 품에 안겼다. 그날 오후 다은에게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 회장이 만나고 싶다고 했다. 다은은 설레는 마음으로 회사를 방문했다. 하지만 이번엔 청소부 출입구가 아니라 정문으로 들어갔다. 로비 직원들이 그녀를 공손하게 맞이했다. 김다은 씨, 회장님께서 기다리십니다. 35층 회장실. 다은이 들어가자 회장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일어났다. 김다은 씨, 그동안 잘 지냈나? 네, 회장님. 할머니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다행이네. 앉게. 다은이 소파에 앉자 회장도 맞은편에 앉았다. 오늘 부른 이유는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해서야. 제안이요? 회장은 서류 봉투를 다은 앞에 놓았다. 나는 최근에 복지재단을 만들었네. MJ 나눔재단이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불의와 맞서 싸우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재단이지. 네. 그 재단에서 일해보지 않겠나? 자네같이 정의감 있고 용기 있는 사람이 필요해. 다은은 눈이 커졌다. 하지만 저는 청소부인데요. 재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청소부든 뭐든 상관없네.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야. 자네는 자신의 안전을 무릅쓰고 진실을 밝혀냈어. 그런 사람이 진짜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다은은 서류를 펼쳐봤다. 정규직 계약서. 월급은 지금의 3배였다. 할머니 의료비 지원, 주거 지원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저는 눈물이 또 흘러나왔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은 부드럽게 웃었다. 고마워할 건 내 쪽이지. 자네가 내 회사를, 내 인생을 구해줬잖나. 다은은 계약서에 서명했다. 떨리는 손으로 하지만 확신에 찬 마음으로. 한 달 후, 다은은 MJ 나눔재단 로비에 서 있었다. 깔끔한 정장 차림. 더 이상 청소부 유니폼이 아니었다. 다은 씨, 오늘 첫 미팅 있어요. 부당해고 당한 노동자 상담이에요. 동료가 서류를 건넸다. 다은은 서류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구나. 그날 저녁 다은은 할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말했다. 할머니, 오늘 제가 상담한 분이 있었는데요. 저처럼 힘든 상황에 있던 분이었어요. 제가 그분께 용기를 드렸어요. 그래, 다은아. 너가 받은 도움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지. 네. 작은 용기가 누군가의 인생을 지킬 수도 있다는 걸 이제 알아요. 할머니는 다은의 손을 꼭 잡으셨다. 너가 자랑스럽구나. 그날 밤 다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두려움 속에서 살았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진실을 말할 용기, 불의에 맞설 용기. 그것이 자신을 여기까지 데려왔다. 박만석 회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다. 그는 작게 중얼거렸다. 선한 행동은 반드시 돌아온다. 정말 그렇구나. 약한 사람도 진실 앞에서는 강해질 수 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세상을 바꾼다. 달빛 인생이었습니다.